교재 127페이지 어패류 조리에 의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조 육류에 비해서 일단 조직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별 조리를 했을 경우에 생선살이 잘 부서질 수 있고 또 소금에 의해서 잘 용해되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염에 의한 변화, 두 번째 산에 의한 변화, 세 번째 가열에 의한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염에 의한 변화를 보시면 다른 말로 저희가 소금에 의한 변화라도 소금에 의한 변화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류를 조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금을 첨가한다는 것은 짜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간을 맞추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어패류가 염용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소금을 넣음으로써 어패류의 단백질의 어떤 그 질감, 근육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질감에도 저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염에 의한 변화는요, 크게 생각하시면 이 염의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의 저염에서는 오히려 탈수가 일어나요. 근데 비린내 성분이 이 소금에 있는 그 NaCl이죠. 염소 이온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 비린내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생선이 가지고 있는 어치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추가로 하자면 소금 1%일 때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탈수가 일어납니다. 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치도 감소하고 수분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생선살은 어때요? 단단해지죠. 그리고 이제 일단 1%의 용액을 통해서 그 이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어치를 감소시키고 생선살을 조금 단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1%가 이제 적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먹기 좋은 간까지 예를 들어 소금을 간을 해서 구워 먹겠다 그러면은 이제 2%의 소금을 사용해서 간을 하시면 먹기에는 적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는다는 건 간이 맞다는 얘기죠. 먹기 적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소금물은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지금 1%의 소금물은 일단 이 소금 중에 염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비린내 성분을 빠져나오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어육에다가 2에서 6%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때를 저희가 약간 중염도라 그래요. 염도를 좀 올렸죠. 중염도 상태에서는 일단 이 단백질의 용출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액틴하고 미오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용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용출할 때 나오는 미오신과 액틴이 무엇을 해요? 서로 결합해서 액토미오신을 형성을 합니다. 액토미오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액토미오신이라는 분자가 서로 이제 엉겨가지고 그 젤 형성을 그물 구조인 젤을 만들어줘. 바로 뭘 만든다? 망상 구조. 서로 막 얽혀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식품으로 먹고 있는 게 바로 어묵이에요.
어묵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식품가공기능사인가 그런 자격증에 보시면 그 연제품 제조라는 그 하나의 그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묵을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거 감독을 나가보면 실제로 어육에 2에서 6%의 중염도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믹서 같은 그런 가리가 있어요. 그걸 갈아주는 기계에 넣다 보면 처음에 계량했던 것보다 어육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처음에 받았던 그 기본 양을 생각하셔서 소금을 어마어마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처음으로 감독 나갔을 때 눈앞에서 막 그 어묵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만드니까 즉석 어묵 같은 느낌? 진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이제 한 4시간 반 만에 끝나는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하고 뭐 다 정리를 하니까 1시가 됐었어요. 되게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점심밥도 못 먹고 감독을 했는데 근데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맛을 보려고 씹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해. 소태도 그런 소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감독을 한테 또 싸주시겠다 해서 아니 괜찮다. 안 먹겠다. 아유 괜찮다고. 그래서 아마 다 그게 강아지 밥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소금을 넣어서 어육에다 소금을 넣어서 어묵을 만드는 건 좋은데 간을 적당량 잘 맞추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소 2%만 넣어도 어묵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금량이 1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나타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0에서 15%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아까 2에서 6을 제가 중염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굉장히 고염도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용해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과한 염이온이 이제 여기에 그 어패류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탈수 역할을 과하게 해서 이제 완전히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오히려 육질이 정말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좋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질겨지는 느낌의 단단해지고 또 오히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염도로 인해서 그 효소가 변성돼요. 여러분 단백질의 변성은 다 배우셨잖아요. 변성이 돼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또 저장성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탈수시켜서 오히려 탄력성을 감소. 아까 제가 육질이 어떻다 그랬죠? 오히려 굉장히 육질이 단단해진다고 그랬어요. 단단해지고 탄력성은 떨어지지만 이게 바로 무엇을 늘릴 수 있다?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냉장고 같은 게 있지 않을 때는 고염도에 소금을 넣어서 어패류를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렇게 과하게 짠 그 안동 강고등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은 이렇게까지 고염도에 절여서 저장성을 향상시키지 않아도 저희에게는 냉장 냉동고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과하게 고염에 절여진 생선을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높은 농도의 소금으로 한번 절인 생선들은 우리가 물에 담궈서 너무 짜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염분을 좀 빼긴 하지만 근육 자체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단백질이 이 상태에서 어때요? 탈수되고 효소가 변성되면서 이 단백질은 불용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염도인 경우에는 이 저장성을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한 소금으로 어패류를 저장을 했었고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일 때, 그다음에 2에서 6%일 때, 고염도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염에 의한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산에 의한 변화를 볼 건데요. 우리가 생선에다가 식초를 이제 가하면 쉽게 말해서 산 하면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회 같은데 회 먹으러 가면 옆부분에 이제 가니쉬가 놓여지는 부분에 레몬 같은 거, 레몬 조각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레몬 조각을 짜서 즙을 좀 이렇게 회에다 뿌려서 먹잖아요. 그렇게 드신 이유가 일단은 신맛은 사람의 식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또 이
그 신산 성분이 생선의 어치를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무침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식초를 넣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산 성분이 생선 단백질을 응고를 시켜요. 그래서 단단하게 하니까 레몬 같은 거 뿌리셨을 때 생선회를 좀 더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뭐 레몬즙 뿌리지 않으시면 초간장이나 초고추장 또 같이 찍어서 드시면 우리가 생선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서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의한 변화로 이제 이런 것들, 산 식초나 그런 레몬의 성분들이 어치를 감소하니까 당연히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비린내 제거하는 거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산을 첨가하고요. 또 이제 이런 살균 효과도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단백질 응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회로 즐기실 수 있으려고. 살균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산을 넣으면서 산을 추가하게 되니까 어때요? pH가 어패류의 pH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응고는 다시 설명하면 살이 어때요? 단단해지는 효과. 그래서 주로 뭐로 먹는다? 회로 드실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아까 말한 식욕 증진. 우리가 식초만 생각해도 어때요?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맛은 사실은 식욕 증진 효과가 사실 어패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써도 식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조미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산에 의한 변화는 이렇게 5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염에 의한 변화와 산에 의한 변화를 이제 보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가열은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가열에 의한 변화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생선을 가열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선도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까 뭐가 올까요?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단백질 따로 식품화학이나 예를 들면 조리과학이라는데 식품화학에서 보시면 단백질 변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1차 구조가 아닌 2차, 3차 구조의 영향을 받고 이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2차, 3차 구조, 나선 구조, 병풍 이렇게 다 꼬여 있는데 변성이라고 해서 그 꼬임이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풀리진 않지만 조직들이 느슨해지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들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선은 수조 육류에 비해서 단백질의 양은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단백질의 기본 식품이다 보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장 크게 좌우받는 게 단백질의 변성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변성을 통해서 어패류는 조직감이 달라지고, 또 생선 자체의 육즙이 어떻게 될까요? 용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운탕 끓일 때, 그쵸? 생선 살도 있긴 있지만 생선이 가지고 있는 육즙이 용출되면서 그 국물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굽거나 익히면서 색과 풍미의 변화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조직감, 육즙, 색과 풍미는 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어패류에 있는 단백질이 가열에 의해서 변성되면서 나온 좋은 효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느끼는 좋은 점들. 그럼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근육 단백질의 변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선을 조리를 하시면 가열을 하시거나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근원 섬유 단백질의 주성분인 액토미오신이 먼저 40에서 45도씨에서 응고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 단백질의 변성을 보시면 처음 먼저 일어나는 게 응고죠. 그래서 뭐 아까 액토미오신은 40에서 45도씨 온도 정도 되면 응고 시작을 하고요. 또 미오겐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도씨면 이제 응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고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이 생선살이 단단해지죠. 수축하면서 단단해지고 중량 감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중량은 어때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용성 단백질, 그 어패류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이제 밖으로 용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 가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걸로 이렇게 수축 단단해지고 중량이 감소하고, 이 탈수에 의해서 중량이 감소하면서 그 탈수 성분의 수용성 단백질이 용출된다라고, 근육 단백질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가열에 의해서 중량이 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어패류는 15에서 한 20% 정도의 중량 감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어패류엔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연체류 같은 거 있죠. 뭐 오징어나 문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탈수가 심해집니다. 35에서 최대 40%까지 중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예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근육 단백질의 변성을 통해서 이런 수용성 단백질 용출을 이끌어내고요. 두 번째, 결합 조직 단백질의 변화도 일어나요. 생선 자체가 결합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결합 조직 단백질인 이 콜라겐이 가열에 의해서 뭘로 됩니까? 이 콜라겐은 불용성이에요. 아시죠? 근데 이게 가열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면 젤라틴으로 바뀌어요. 이 젤라틴이 바로 이제 수용성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젤라틴으로 바뀌어야지 용해되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이나 근육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콜라겐이 물을 넣고 계속 가열하게 되면 이 콜라겐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팽윤을 이루어내면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젤라틴으로 변해서 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열된 생선살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서지기 쉽고 우리가 섭취하기 쉬운 그러니까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젤라틴으로 용해되면서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됩니까? 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나 이런 조림했을 경우 있죠. 뭐 매운탕을 국물을 많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좀 소량의 국물로 생선조림 같은 거 하시면 국물이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약간 그 조림 국물이 이렇게 젤리화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 용출된 젤라틴이 온도가 낮아지면 게를 형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콜라겐 사 먹는 콜라겐 보면 저분자 PC 콜라겐이 우리한테 흡수가 잘 된다고 어류 콜라겐을 먹으라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이 생선에 들어있는 콜라겐에 비해서 우리한테 흡수되는 거 거의 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드실 때도 잘 고르셔서 선별하셔서 저분자 PC 콜라겐을 드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상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방도 이때 같이 농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응착성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다른 가열이라는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열 응착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물 넣고 바글바글 끓일 때 말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구이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조림 같은 거 할 때 물을 너무 적게 넣었을 때 보면 센 불로 했을 때 의외로 붙어가지고 표면에 그 껍질 같은 게 이렇게 들러붙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열 응착성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미오겐 때문이다. 왜요? 미오겐의 활성기하고 그쵸? 이 프라이팬에 금속이 한마디로 이 가열에 의해서 미오겐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결합이 끊어져요. 펩타이드 결합이 아까 제가 단백질 변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느슨해지면서 그 펩타이드 결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활성기가 만들어지겠죠.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분자 표면에 이제 막 나와 있는 이 활성기들이 이 말씀드린 이 프라이팬의 금속하고 만나가지고 그 금속 이온하고 반응을 하면서 열 응착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육은 반드시 열 응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역은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혹시 프라이팬 같은데 굽거나 하실 때는 기름을 두르셔서 기름막을 형성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실리콘 같은 그런 걸로 코팅된 조리기구를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 구우실 때 보면 딱 들러붙어서 잘 안 떨어지거나 탈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백질의 이런 열 응착성이 반드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하나 더 설명할 게 아까 지방의 용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결합 조직에 있는 이제 단백질을 변해서 콜라겐도 있었지만 지방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주로 지방은 어디에서 많이 용출이 되냐면 가열하거나 구울 때 그 어패류의 껍질 있죠. 사실 어패류가 지방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보면 지방이 껍질 쪽에 많이 껍질 아래. 그래서 가열과 또는 열을 가했을 때 이 껍질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죠. 줄어들잖아요. 이때 수축될 때 이 진피층 밑에 있던 지방이 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열에 의해서 콜라겐을 수축하지만 이 껍질 아래에 있는 지방이 용해되는 현상도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어패류의 조리에 의한 변화를 보셨고요. 이제 7번째, 이런 어패류를 조리할 때 그럼 우리가 비린내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지,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볼 거냐면요. 세척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산을 첨가하는 방법, 또 우유를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생선 가지고 오면 세척만 해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해도 어느 정도 어치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도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도가 높은 생선 같은 경우는 생선에서 나는 기본적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냄새들은 우리가 딱 맡았을 때 생선 냄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했다 그러면 굉장히 맡기 싫은 비린내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자가소와 사후경직 부패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쾌한 어치가 유발되는 것은 사후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세균의 번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TMA가 생성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 TMI 생산 함량의 비례함과 동시에 비린내는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치를 최대한 줄여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세척 방법인데 다행히도 여러분 이 트리메틸아민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쉽게 용출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만 씻으셔도 어느 정도의 비린내를 줄이실 수 있어요. 특히 표피 있죠, 표피 점액질에 있는 끈적끈적한 그 부분에 있는 TMA는요 굉장히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씻으실 때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깨끗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끌미끌한 느낌도 줄이지만 결국에 TMA도 한꺼번에 줄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 TMA는 수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물에 쉽게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하시면 충분히 비린내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또 염을 또 넣으시면 또 어때요? 탈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비린내를 어때요? 빼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 뿌려 놓았다가 소금 제거하시고 굽게 되면 또 비린내도 제거하시고 어때요? 생선살도 가열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조리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척을 해서 토막을 내거나 아니면 토막을 내서 세척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건데, 되도록이면 이 토막을 내서 씻으시면 맛있는 그 맛을 내는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토막 내시기 전에 잘 씻어 가지고 충분히 비린내 제거하시고 자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을 첨가하는 방법인데요. 이 TMA 빼고 TMA 아니고 다른 또 그 비린내 성분들을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민유는요, 사실 얘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 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중화가 되면서 뭐죠? 그 냄새가 약화가 돼요. 그래서 알칼리 중화 효과가 있는 거죠. 산을 첨가함으로써 이 아민유를 중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럴 때는 우리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식초나 아까 말씀드린 레몬즙 이런 것들의 산성 물질로 추가함으로써 비린내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